네,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재판 과정은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계엄 이후 첫 번째 사법적 판단,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여야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를 갖는데요.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법부의 선고들이 예정돼 있고 재판들이 예정돼 있는데 네. 그 재판들이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첫 선고, 그것도 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그 선고이기 때문에 다른 혐의긴 하나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죠. 사실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였고 예. 이분이 체포 방해,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다른 재판, 직위원 재판부를 굳이 제가 예를 드는 게 훨씬 편하겠죠. 사실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에게 거의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줌으로써 재판이 이렇게 없어난가 했는데 백대현 부장판사는 아주 엄격하게 소송 지휘를 했고 결국에 검찰 구형이 10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윤석열 피고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 법률이 허용하는 권한의 밖의 행위들이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악스러웠던 건 경호처를 본인의 어떤 정당한 체포영장의 어떤 이 집행을 방해하는 데 쓰려고 총이라도 보여줘라 라고 하면서 사실 본인의 사병처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어떤 범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검찰 구형이 10년이라면 보통 통상적으로 5년에서 7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7년 이상, 10년에 가까운 저는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1심 선고가 생중계되잖아요. 네. 피고인 측에서는 반발했는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생중계 허가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생중계 전례가 있죠. 그리고 국민 알 권리나 이 사안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 재량의 판단이니까 생중계한 것에 대해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런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한 것은 이제 2월 19일에 1심 판결이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별개의 사안이에요. 네. 그런데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보다는 의결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란 혐의와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사후 계엄 문서 작성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불법적인 계엄과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문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측면에서 내란 혐의 재판과도 연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체포영장 방해와 관련한 내용보다는 이 의결권 침해와 사후 계엄 문서 작성 이것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아마 2월 19일에 있는 재판 결과에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좀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앞서 서 소장님 네. 말씀하셨지만 총이라도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특검 측의 진술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모아봤는데요. 듣고 오시죠. 피고인은 경호처는 흔들림 없이 대통령의 안전만 생각하라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계속하여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을 주재한 후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테니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라며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총기 소지를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 대테러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전술복에 초총을 휴대한 채 위력 순찰을 실시하게 하여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관저 인근 가죽 데스크에 기관단총 MP7과 실탄을 배치시켰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진술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하거나 어떤 주장을 좀 탄핵시키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주장하는 바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었다.
체포영장이 위법했다 이거예요. 예. 이제 결국 이제 두 가지 축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도 행위지만 사실 공수처의 어떤 그런 수사에 대해서 애초부터 그거를 부인함으로써 본인이 저질렀던 이런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정당화시키려는 절차적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미 그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정상적으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예. 이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서 좀 저항하는 것도 저항하는 거지만 경호처를 이런 식의 증언들처럼 총기를 유대하고 위력 순찰까지 돌게 했다는 것들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경호처라는 시스템을 본인의 어떤 사적인 범법행위의 방어벽으로 썼다는 부분들이 저는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보면은 두 가지 축이에요. 오늘 국무위원 의결방에 대해서 정강재 대변인 얘기했는데 크게는 첫 번째 그 내란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은 공수처의 이 체포 이 부분이 정당했다라고 백대현 부장판사가 인정하느냐. 그러면 수사권 인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내란 재판에서 지금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게 공수처 수사권이 없었다. 이거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런 절차적인 흥결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백대현 부장판사의 선고 자체가 이 불법적인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문에 적시를 한다면 2월 19일 날 있을 이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본인들의 무죄를 주장할 만한 근거들이 세소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그 소장님께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과 관련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난 결심 공판에서도 체포방해 혐의를 두고 특검 측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다 이런 논리를 밀어붙였는데 관련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 없는 공무집행 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경호처는 나름대로 법률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검사 시절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는 기본적으로 수색이 안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영장을 받아도 수색할 엄두 자체를 내본 적이 없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관저에 앉아 있는데 저를 붙잡아 가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수색을 해야 되는데 수색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그냥 위법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줄곧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부정을 해왔는데 앞서 법원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을 하긴 했는데 그 재판부가 공수처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마지막으로 기대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돼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방해와 관련한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논리의 모순이 좀 있다고 판단했어요.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마치 삼국시대에 있었던 소도처럼 법 집행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색과 체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들을 법조계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는데 그건 이제 법원에서 발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체포를 방해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뭐 명확한 판단을 재판부에서 내려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 소장님도 오늘의 그 재판 그 선고 결과에 대한 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를 공수처 수사권을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듣고 오시죠. 사실은 공수처 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란 사건 있지 않습니까? 2월 19일 선고가 예상돼 있는 내란 사건에서 아마 주된 판단을 내려줘야 할 것 같고요. 과연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도 일단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구속적부심이라든가 이런 법에 정해진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본인이 이렇게 경호처의 무력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적절치 않다. 그건 최고 책임자로서도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이런 준엄한 아마 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일단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발부를 받았는데 법이 정한 테두리 바깥에서 행동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그런 건데 우리가 좀 쪼개서 보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해준 이 발부에 대한 영장이 이게 적법하냐 안 하냐. 이게 좀 쪼개서 보는 문제인데 사실 법원이 아무리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냐 없냐 논박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에 영장을 법원이 해줬다는 것은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해 준 거라고 보고 그게 최소한 윤석열 측에서는 이걸 위법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은 공권력에 대해서 인정이 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에 나서는 게 본인의 본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거 참 오랜만에 보긴 했는데 뭐 제한적 대통령이 없고 뭐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본인이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47일을 저 관저에서 버텼던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본인이 정말로 제한적 대통령이 없고 대통령이라는 직분에 충실하다면 그 대통령의 무게감을 안다면 스스로 걸어 나와서 조사에 임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맞겠어요? 본인 스스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방성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1심 선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백대현 판사가 아주 준엄한 어떤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실 다시 돌아가서 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논박 자체도 오늘 해소가 된다면 더 이상 2월 19일 날 있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있어서는 윤석열 측에서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계속 이제 뭐 계몽령이다. 내가 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반국가 세력인 야당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게 법률적 대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차가 해소되는 아주 가장 큰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오늘 1심 선고다는 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특검은 10년을 구형했고 법조계에서는 5년에서 7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서 소장님은 7년 예상하셨고요. 근데 어떤 형량 나와도 윤 전 대통령 항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갖고 있는 방어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2월 19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 항소해서 본인의 무죄를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올 오어 나싱의 게임이죠. 형량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란 혐의가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항소가 예정돼 있다고 보고 저는 1심 판결에서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뭐 감경을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동안 재판을 진행했던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거든요. 그렇다면 뭐 10년형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2월 19일에 있는 내란 혐의 재판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형 구형을 예상한 분보다는 무기징역을 예상한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법정형 가운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내란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중은 좀 따져보라는 그 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2월 19일에 있는 판결은 사형보다는 좀 형량은 낮아지는 뭐 무기징역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상해 봅니다. 예,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지도부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는데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찬 초청을 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단식 중이고 네.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금 아직도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야당 핵심 야당 두 개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여야 초청 간담회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을 야당은 대통령에게 던지려고 하겠죠.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단식하고 있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오찬하자고 이렇게 공격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갑자기 한 게 과연 정말로 특검 때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내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뭐 징계에 대한 그 후폭풍, 본인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에 대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사형 구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부담들이 크잖아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내란 후보번의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해서 무슨 입장을 밝혔습니까? 절연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대로 가겠다고 했습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 말을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로 대신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자체를 잠깐 뭐 재심까지 뭐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윤석열 사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혼할 거야 이제 물어볼 건데 단식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통일교 특검에 대한 단식이라고 해석을 할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중국, 일본 갔다 왔으면 당연히 여야 대표를 불러서 오찬을 할 일정들은 기본입니다. 있을 줄 알고 단식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의 세력으로서 여전히 절연하지 않고 있는 야당 대표고, 그 다음에 천하람 뭐 의원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을 대표해서 국민의힘 대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나, 사실 그 두 야당이 국정에 대해서 같이 할 생각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은 거죠. 최소한 정치행위를 하더라도 외교와 이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거기 와서 얘기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싸울 건 싸우고 이원화가 돼야 되는데 전 도무지 정치라는 부분들이 실종돼 버린 것 같아요. 본인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만 정치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여당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안중에도 없는 그런 행위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을 했는데요. 그 특검법 처리를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리더십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승부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한 당내 반응도 엇갈렸는데 관련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가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반발, 여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향한 사퇴의 어떤 주장의 김을 빼기 위해서 단식에 들어간 거 아니냐. 뭐 하여튼 반대파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이 단식 투쟁 이야기를 들은 게 벌써 근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런 징계 국면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네네네. 단식을 통해서라도 특검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당내 반응은 일단은 뭐 대표님에 대해서 뭐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 제명 건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이런 여론이 꽤 많으니까 그걸 좀 불식시키려고 이런 돌파구를 찾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동혁 대표님께서 꾸준히 이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성을 언급을 하셨고 또 그만큼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장동혁 대표가 던진 이 단식이라는 승부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로 보세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것을 두고 자꾸만 그 진정성과 순수성을 폄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특검을 요구하기 위한 단식이 아니라 당내에 발생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관계나 리더십 문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탈출구로 단식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장동혁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나 과거부터 특검을 위해서 뭐 단식이나 삭발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고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단순히 당내 문제를 가지고 단식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100% 이게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냐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전체적인 당내 상황은. 그러나 주된 요인은 그래도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보고 오늘 진행되는 그 대통령실 청와대 오찬은 사실 민주당 이중대만 모여서 하는 점심 아닌가요? 정말 협치를 한다면 제1야당 당대표 또 개혁신당도 포함해서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는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필리버스터 왜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2차 종합특검을 만들기 위한 것을 통기과시킨 거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협치는 뭐 고사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협치하겠다고 점심 식사 초대한다? 이게 언행이 약간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벌써 그러잖아요. 예. 대통령이 외교 순방에 대한 성과 설명해드리겠다고 친절하게 점심하시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가는 게 힘들어요? 특히 청와대로 왔는데 그러면 본인 당의 당대표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면 송원석 원내대표라도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필리버스터 안 하잖아요.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민주당의 이중대끼리 모여서 점심 먹고 있다. 이게 도대체 국정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할 일은 좀 해라. 일도 안 하면서 맨날 싸움박질만 하면 이게 국민들한테 욕만 먹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국민의힘을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색 맞추기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협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